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는지 그 해법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매일을 책임지는 건강주치 365 문 열었습니다. 전 여러분의 건강 헬퍼 손유빈입니다. 다음 주부터 전국에 영하권 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겨울철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제는 난방과 실내 온도에 신경을 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겨울철에도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적정 실내 온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겨울철 실내 온도는 18에서 20도라고 하고요. 20도가 넘어갈 경우에는 외부의 온도차로 인해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곰팡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70세 이상의 노인들이나 만성 심혈관계 질환자 그리고 당뇨병 환자들은 이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26도에서 28도 사이로 맞춰주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겨울철 실내 온도 잘 관리를 하셔서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철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요. 방송을 보시면서 직접 궁금증을 풀어보실 수 있는 상담 시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여러분의 고민 풀어드리는데요. 서울적 02-3772-9433, 02-3772-9459번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샵 3772번으로 궁금한 내용 적어서 보내주시면 문자 메시지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건강주치 365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재생의학과 전문의 정찬일 원장님과 함께할 텐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오늘도 좋은 말씀 들려주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유익하고 또 재미난 말씀을 기대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강의를 직접 들어가기 전에 또 한 주간의 건강 이슈를 모아서 키워드로 준비하는 이 건강 이슈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의 건강 이슈 먼저 키워드로 확인해 보시죠. 네,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지만 이 당뇨 백신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 제가 오늘 준비한 이제 이슈는 당뇨 백신인데요.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능하게 한 거는 아마 백신의 힘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당뇨에도 이 백신으로 어떻게 좀 당뇨를 잘 조절해 볼까 하는 이런 기대 가지고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요. 네. 당뇨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1형 당뇨하고 2형 당뇨 이렇게 나누는데요. 보통 2형 당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인병에 의해서 특히 비만이나 노화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당 조절이 안 되는 상태 말하는 거고 1형 당뇨 같은 건 이제 유전적으로 아예 췌장에 있는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1형 당뇨와 2형 당뇨에 대해서 각각 그 백신이 개발돼 있습니다. 특히 2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염증 반응에 의해 가지고 주로 지방세포의 T세포라고 하는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인데요. 자기 일을 다 한다면은 이 지방세포의 T세포가 축적이 되면서 당뇨하고 비슷한 대사장애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그 오사카 대학의 나카가미 교수가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노화된 T세포 표면에 있는 표면 단백질인 CD153이라고 하는 것을 표적으로 해서 백신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실험을 하게 돼요. 쥐한테 이 고지방 식이를 줘서 비만한 쥐를 만든 다음에 이제 당뇨를 유발하고 여러 가지 합병증을 만드는 쥐한테 여기서 개발된 CD153이라고 하는 백신을 주사했더니 이 지방세포의 T세포가 축적이 안 되고 그다음에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에서도 인슐린 기능이 정상화되면서 당 수치도 개선이 되는 이런 이제 결과를 얻은 거죠. 그리고 이제 1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웨덴의 린세핑 대학 교수팀이 연구를 했는데요. 보통 유전적으로 HLA-DR3, DQ2라고 하는 이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절반에서 이제 1형 당뇨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좀 글루타믹 엑시드 디카복실레이즈라고 하는 이 효소에 대한 자가 항체,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요. 자가 항체가 생기면서 그 췌장의 세포를 파괴해서 인슐린을 못 만들게 하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항체에 대해서 저항하는 알루미늄을 붙인 이런 물질, 경구 약물을 개발해서 투여를 하니까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면서 당이 효율적으로 조절되는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노화 세포를 표적으로 백신을 투여를 해서 그것으로 비만과 당뇨 대사 질환을 잡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들으시는 이제 시청자분들에게는 사실 좀 혁신적인 이야기예요. 예. 하지만 이제도 이러한 약물이 나온 만큼 우려하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백신이 처음 이제 기대로는 거의 완벽하게 막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러저러한 부작용 또는 지금 현재 이제 돌파 감염 네. 많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역시 당뇨 백신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완벽하게 당 조절을 하고 합병증을 이제 억제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그 당뇨 치료, 약물이라든가 인슐린, 그다음에 운동, 식이요법 이런 보조요법으로 쓸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당뇨를 완전히 완치시킬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당뇨 백신의 현재 유용성은 당 조절을 좀 더 원활하고 손쉽게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기존의 치료와 더불어서 이 당뇨 치료에 한 단계 조금 더 발전이 있었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네요. 네, 당뇨 백신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 저희가 알아봤고요. 잠시 후에 저희는 강의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네, 건강주치 365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이제 본격적인 강의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원장님, 오늘은 어떤 강의를 준비를 하셨나요? 예,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건요. 보통 일상생활,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겪고 있는 질환일 텐데요. 보통 그 가사 일이라든가 또는 컴퓨터 많이 쓰게 되면 팔이 저리고 손이 저린 이 상지 저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손이 저리다 그러면 되게 먼저 떠오르는 것이 목 디스크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목 디스크 외에 다른 다양한 원인들을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저림 같은 통증으로 인해서 좀 고통을 받으셨고 또 궁금증이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민간요법이나 다른 대안을 찾으셔서 병을 키우기보다는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치료 방법이 있을지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상지저림입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실 때는 언제든지 저희에게 전화와 문자로 궁금증을 풀어보실 수 있는 시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서울 지역 02-3772-9433, 02-3772-9459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 아침이라서 전화보다는 나는 문자가 편한데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궁금한 내용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상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지저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상지저림이라고 하는 이 질병이 어떤 질병이고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 설명 먼저 들어볼까요? 예. 예, 보통 이제 상지가 저리다고 하면 신경이 이제 저린 거잖아요. 신경이 아픈 건데 감각신경입니다. 우리가 신경 중에는 운동신경이 있고 감각신경이 있는데 저리다고 하는 것, 오늘 상지니까 손이 저린 것을 느끼는 거는 이쪽 말초, 감각 수용기에서 느낀 다음에 이제 척수를 통해서 대뇌에 있는 감각을 관장하는 부위에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리다고 하는 거를 느낀 데서 끝나지 않고 우리 몸은 저린데 이제 사람이 움직이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안 쓰게 되거든요. 그럼 바로 이 저림 증상이 있으면은 운동신경에도 이게 말초까지 운동 기능이 약화되는 근력 약화까지 동반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네.
상지저림의 이제 증상이 대부분 손이나 뭐 어깨 이런 이제 좀 통증들이 시작이 되는 건데 원인이 좀 다양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상지저림의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좀 들어볼 텐데 첫 번째로 설명해 주실 게 이제 흉곽출구 증후군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흔하게 듣는 병명 중에서 목 디스크라는 이제 병명은 좀 흔한데 이거랑은 좀 다른 질환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장 이제 흔한 게 디스크 외에 다른 원인들을 제가 살펴본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흉곽 출구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흉곽 출구라고 하는 건 구조가 어디냐면 목에서 이제 이 신경이 나온 다음에 그 나온 신경들이 이제 팔이라든가 그다음에 등 쪽, 앞쪽 가슴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 나온 신경의 가지들이 디스크에 의해서 압박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앞쪽에는 흉골, 뒤쪽에는 등뼈, 그다음에 이 쇄골, 그다음에 첫 번째 늑골 이런 부위에서 압박을 받는 거죠. 이 부분에서 신경이 압박받는 것을 우리는 흉곽 출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흉곽 출구의 구조와 이게 증후군의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그 뒤로도 이제 저희 신체에 대한 많은 사진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설명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예. 그래서 그 흉곽 출구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는 거는 보통 여러 가지 근육에 의해서 압박을 받게 되는데요. 쇄골 위쪽에 있는 중사각근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쪽 쇄골 하 근육 또는 이 가슴에 있는 소흉근 이런 데부터 압박을 받게 되거든요. 드물게는 그 늑골이라고 하는 건 이제 흉추에서 나오게 되는데 흉추 외에 이제 그 경추 뼈에서 나오는 늑골이 있거든요. 이런 데서도 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저림 증상이 오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 뒤편에 보이는 이 아탈구라는 화면은 어떤 화면일까요? 예, 그래서 보통 제일 많은 게 이제 디스크인데요. 디스크가 생기는 원인은 이제 척추뼈가 있으면 그 뒤쪽으로 신경이 지나가야 되는데 뼈가 완전히 탈구된 게 아니고 약간만 비틀어져도 뒤쪽을 지나는 신경이 압박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스크와 비슷한 증상이 나오게 되는데요. 네.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 정추뼈가 탈구가 되게 되면은 이렇게 신경이 눌리는 디스크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거 외에 보통 우리가 요즘 많이 이제 등을 구부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 척추 후만 특히 흉추가 앞으로 굽어지게 되면은 목에 있는 경추가 이제 일자목이 되거든요. 그래서 뒤쪽으로 신경이 압박되는 자세에 의해서도 저림 증상이 유발될 수 있겠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이제 팔로 가는 여러 가지 신경들은 네. 목에서 나오는 이제 신경들이 팔로다가도 가지만은 이제 등이라든가 앞쪽 가슴 쪽으로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가는 신경 크게 3개의 큰 신경들이 있습니다. 정중신경, 그다음에 요골신경, 척골신경 이렇게 3가지 신경이 있고요. 등 쪽으로 가는 거는 이제 견갑골 있는 배부 견갑신경이라든가 장흉신경, 그다음에 가슴 쪽으로는 여러 가지 내측과 외측에 그 흉신경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살펴보면은 손으로 오는 신경들 중에는 저렇게 엄지손가락으로 가는 요골신경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으로 하는 정중신경, 새끼손가락으로 하는 척골신경 이 3가지 신경들이 우리에게 상지 쪽으로 내려오는 신경이 되겠어요. 그래서 좀 더 살펴보면은 엄지 쪽으로 나오는 노란 색깔로 있는 게 있고요. 엄지 쪽에 저렇게 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새끼손가락 쪽으로 노랗게 보이는 척골신경이 나오고 있고 새끼손가락 쪽으로 나오는 척골신경이 보이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쪽에 정중신경이라고 해서 가운데 쪽으로 나오는 이 신경이 3가지 신경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또 하나가 이게 이제 가슴 근육에 의해서 눌리는 신경이 있는데요. 내측 흉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저 가슴 속에 있는 자그마한 흉근 신경에 의해서 근육에 의해서도 압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상지 증후군 중에서 이제 흉곽출구 증후군 사실 이름도 생소한데 이 흉곽출구 증후군이 쇄골과 이제 첫 번째 갈비뼈 사이를 뜻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위쪽에 있는 이제 사각근이 이 신경근이 압박을 받으면서 뭐 팔 저림 그리고 손의 저림 뭐 이런 통증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엄지 손가락부터 뭐 새끼 손가락까지 계속해서 내려가는 근육들이 좀 다르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흉곽출구 증후군 이 원인 그리고 증상 또 어떻게 하면 좀 치료를 해나갈 수 있는지 이 방법까지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예. 보통 그 흉곽출구 증후군은
그 원인이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근육에 의해서도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디스크하고 구별이 돼야 되는데요. 보통 한 유병률은 2%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문헌에 보면은 한 8% 정도는 된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이 손이 저리다려면 디스크로 다 오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근육에서 압박받는 증상이 있는데요. 이게 신경만 압박받는 것이 아니고 신경하고 같이 주행하는 동맥이 압박을 받으면 이게 손이 차게 돼요. 요즘처럼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은 손이 굉장히 차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도 차다는 분이 있어요. 또는 자고 났더니 손이 굉장히 붓는다. 이게 정맥이 압박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흉곽출구증후군은 이제 디스크와 달리 신경만 저린 것이 아니고 손이 붓는다든가 또는 시리다든가 이런 혈관에 이 문제까지도 동반되는 그런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흉곽출구증후군은 어떻게 하면 이제 이 디스크하고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통 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퍼링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목을 뒤로 제끼고 옆으로 제끼는 위에서 누르면은 신경이 저린 증상이 나오고요. 또는 팔을 이제 옆으로 뻗고 고개를 반대편으로 돌리는 동작에서도 이제 압박받는 이제 이튼 테스트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양성소견이 보이는데 반면에 흉곽출구증후군은 마땅히 검사할 수 있는 민감도가 높은 검사가 없어요. 그래서 AK라고 하는 음영근 신경학에서는 보통은 숨을 들이마신 다음에 이 손목의 신전근을 근육이 약화되는 근력 검사를 통해 가지고 근력 약화를 통해서 손쉽게 진단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런 그 흉곽출구증후군은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압박된 단축된 근육을 풀어주는 근육 치료가 중요하겠고 이제 도수 치료라고 해서 이제 첫 번째 늑골이라든가 쇄골 또는 견갑골에 대한 이 교정 치료도 이제 중요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게 우리 이제 흉곽이라고 하는 것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균형을 못 맞추고 한쪽으로 이제 치우치는 즉 대뇌 반구성에 의해서 근육이나 근막, 신경 기능의 저하에서 자세가 틀어짐으로 인해서 오는 뇌 반구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치료도 중요할 것 같고 또 재미난 사실은 주로 이제 오메가3라고 하는 이 영양제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줄기세포 치료가 우리가 흉곽출구증후군에서도 이제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데요. 보통 아까 말씀드린 이 여러 가지 근육에 대한 치료 외에도 줄기세포 치료가 신경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우선은 이제 흉곽출구증후군 어떻게 좀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아볼 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뭐 어머님들, 아버님들 많이 드시는 오메가3도 도움이 되고 또 줄기세포 치료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 있는 점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상지저림이다라고 하는 이 질환에 대해서 지금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흉곽출구증후군도 조금 어렵고 그런데 원장님께 설명하실 때 평소에 이제 손이 조금 시리면서 부으면서 통증까지 있다라고 하면 이 흉곽출구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혹시 평소에 손이 좀 시리거나 부으시는 분들은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등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등 통증이 있을 때가 있는데 상지하고 등이 어쨌든 좀 다른 부위잖아요. 이건 어떤 통증일까요? 예, 그래서 등 통증은 이제 사실은 상지저림하고 다른 게 아니고요. 목에서 나오는 아까 신경이 손 쪽으로 가는 세 개의 큰 신경이 있고 등 쪽으로 가는 거, 그다음에 가슴 쪽으로 가는 이 신경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등이 아프다고 하면 보통 이제 디스크하고 목 디스크 증상으로도 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 목 디스크 외에 올 수 있는 것이 또 이 경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막이 뭔가 하면은 신경, 목에서 나오는 신경을 싸고 있는 막이에요. 그게 이제 그쪽이 견인 또는 이것이 압력을 받게 되면은 주로는 양쪽으로 다 이렇게 저림 증상이 오거든요. 근데 디스크는 보통 한쪽으로 편측으로 저림이 오잖아요. 그래서 경막에 이제 그 긴장에 의해서 저림이 오는 경우는 양측성으로 온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거 외에 등 쪽으로 가는 신경이 이제 등의 등 배부 견갑신경이라든가 장흉신경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등에 있는 뼈, 흉추뼈가 약간 틀어지는 거예요. 또는 등에 있는 근육이 단축이 되면서 고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등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등 통증이 올 수 있는 거는 목 디스크도 있지만 등으로 가는 신경도 원인이 될 수 있겠다. 또 거기에 있는 근육이 단축되거나 또는 뼈가 틀어짐에 의해서도 올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견갑신경이나 장흉신경에 의해서 문제가 된 경우에는 저렇게 날개뼈가 새 날개라고 하거든요. 네. 이렇게 튀어나온 분들이 있어요. 저런 경우에 등이 아픈 경우는 저 신경이 근육에 의해서 압박을 받고 있는 거니까 저 신경 치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그 견갑골의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견갑골의 위치를 정위치로 다 맞추는 교정치료가 또한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근육이 굳어 있으면은 여러 가지 근육 AK 검사를 통해 가지고 전방 고정과 후방 고정 위치를 찾은 다음에 교정 치료를 하게 되면은 등 통증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어요. 네. 이제 등의 통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저도 예전에 그 견갑골, 이 날개뼈에 통증이 좀 있었던 적이 있고 저희 작가도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견갑골 통증이 너무 심하다라는 얘기를 전해줬는데 이게 마사지만으로는 사라지지 않아서 어떻게 좀 치료를 해야 될까 고민을 했더니 이렇게 교정 치료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팔 통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팔 통증하면 대표적으로 요즘에 많이 하시는 뭐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나 뭐 이런 거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팔꿈치의 질환이 왜 나타나는지 그 원인을 좀 해부학적으로 들어볼까요? 예, 이제 두 번째 이제 주제로 팔꿈치 질환에 의해서 손저림이 오는 경우인데요. 팔뼈는 주로 이제 바깥쪽으로 우리가 테니스 엘보라는 팔꿈치 밖에서 있는 밖에 아픈 테니스 엘보가 있겠고 외상과라 그러죠. 그다음에 내측을 보면 만져보면 튀어나온 뼈가 있어요. 내상과라고 합니다. 그 부분. 그다음에 이 팔 아래쪽으로는 엄지손가락 쪽으로 요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새끼손가락 쪽으로 이 척골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뼈, 상완골, 척골, 요골 이 세 가지 뼈에 의해서 이제 팔꿈치가 구성이 되게 되는데요. 그걸 이제 위측에서 보게 되면은 상완골과 이 척골 사이에는 주로 이제 굽히고 펴는 이런 동작을 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상완골하고 요골 사이에서는 회내랄에서 손바닥을 밑으로 하는 이런 동작 또는 손을 뒤집는 이 회외 동작 그런 것이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세 가지 뼈를 단단하게 이어주는 구조물이 인대라고 하는 것이 복잡하게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덮고 있는 이제 근육들이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여기 하얗게 보이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테니스 엘보라고 하는 그 심줄에 염증이 생기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제 팔꿈치가 찌릿찌릿하면서 이제 테니스 엘보, 뭐 골프 엘보 이런 게 온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운동 선수들이 좀 많이 걸리는 질병이잖아요. 아니면 요즘에 운동을 좀 과하게 하는 분들이. 근데 이게 이제 테니스 엘보가 손을 많이 써가지고 질병이 찾아오게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테니스 엘보는 보통 많이 써서 생기는 맞습니다. 아까 보이는 하얀 심줄과 뼈가 붙는 그 상과 부분이 마찰에 의해서 염증이 생겨서 아프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쓰지도 않았는데도 아픈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퇴행성 외에도 우리가 경막이라고 하는 부분, 근막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경막이라고 하는 것이 신경을 싸고 있는 막인데 이쪽 부분에서 긴장이 많이 걸리게 되면은 많이 사용을 하지도 않아도 테니스 엘보와 비슷한 증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이라고 하는 저 부분에 로딩이 가중되게 되면은 쓰지도 않았는데 테니스 엘보 증상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증상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주로 테니스 엘보는 아주 진단은 쉽습니다. 보통 손목을 위로다 이렇게 제낄 때, 이제 팔꿈치 부분에 통증이 오게 돼서 진단은 별로 어렵지가 않은데 이게 주로 밤에 심하게 오게 됩니다. 밤에 심하게 오게 되고 그다음에 또 통증 자체가 팔꿈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진행이 되면은 손목까지 방사통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보통은 어떤 분들은 손목이 좀 처음부터 아프다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원인을 찾아보면은 이게 외상과염, 테니스 엘보인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테니스 엘보 검사는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테니스 엘보는 이 심줄에 염증이 생기는 단계가 한 4단계 정도 있어요. 처음에는 단순하게 아픈가 안 아픈가 이런 거의 정상하고 비슷한 이런 상태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염증이 되면서 신생혈관이 자라면서 염증이 확 일어나는 그래서 번에 병변이 일어나는 단계에 있고요. 좀 더 이래도 과도하게 많이 쓰게 되면 결국은 이제 파열이 일어나게 되죠. 그다음 마지막 단계는 이 파열을 치유하기 위해서 유착이 된다든가 석회화가 일어나게 되는 이런 단계가 있겠어요. 그래서 테니스 엘보는 아까 말씀드린 팔꿈치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손목까지도 방사통이 있기 때문에 손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저 교차 증후군이라든가 또는 듣거뱅병이라고 있어요. 저게 뭐냐면은 임산부나 출산한 여성에서 많이 있는데 손목을 많이 쓰다 보면 엄지손가락 쪽으로 가는 심줄의 건초라고 막이 있어요. 거기에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주로 이제 노인성으로 많이 오기는 하지만은
보통은 이제 그 컴퓨터 게임이라든가 핸드폰 엄지로 다 많이 하잖아요. 엄지족처럼. 그러면은 그쪽에 염증이 생겨서 뭐를 집을 때 굉장히 아프고 힘도 떨어지고 특히나 글씨 쓰기나 뭐 이렇게 할 때 정밀한 작업을 할 때 많이 아픈 저 듣거뱅병 같은 것도 네. 테니스 엘보하고 감별을 해야 될 질환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회외근 증후군이라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팔꿈치를 손을 이렇게 뒤집는 이 회외근이 있어요. 근데 이 회외근은 보통 이 엄지손가락이라는 요골신경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요골신경 중에서도 깊은 가지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요골신경이 이렇게 압박을 받게 되면은 손목이 이렇게 딱 떨어지는, 이게 들어지지 않는, 이게 보통 이제 토요일 밤 증후군 해서 이제 금요일 날 술 많이 드시고 이렇게 이제 베개 베고 주무시고 해서 그 요골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네. 이게 손이 안 들어지는 이렇게 있는데 이 회근이라고 하는 건 손목은 들어지는데 손가락만 이렇게 떨어지는 병이에요. 네, 그런 것도 아픈 위치가 이 테니스 엘보하고 비슷한 위치에 아프게 됩니다. 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골프 엘보는 이제 내치기 아픈 그런 질환하고도 이제 감별을 해야 되겠어요. 네. 이게 모르게 손이 들어지지 않는다든지 외측이 아프다든지 뭐 안쪽이 아프다든지 굉장히 좀 다양한 증상들이 있는데 사실 테니스 엘보 하면 그동안은 뭐 물리치료나 냉찜질이나 뭐 이런 것들로 좀 치료를 해왔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증이 사라지지가 않아서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다른 혹시 그 치료 방법이 있을지 너무 궁금한데 혹시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 테니스 엘보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약물요법이나 물리치료, 휴식 이런 걸 통했는데 잘 낫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재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뇌 근막의 이 로딩이 증가된다든가 또는 이 경막이라고 해서 신경을 싸고 있는 그 부분에 텐션이 증가돼서 긴장도가 증가돼서 오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치료가 난치성인 경우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심줄 인터링크 치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 팔꿈치에 테니스 엘보가 있다고 하면은 반대쪽 무릎에 바깥쪽에 인대를 치료하는 이런 교차하는 지점에서 치료하는 이런 테크닉을 이용해서 치료한다든가 이런 치료를 할 수 있겠고요. 또는 아주 심하면 결국은 수술도 합니다. 좀 놀랍지만은 테니스 엘보가 너무 안 나면요 수술을 해요. 주로 이제 개복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개방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내시경 시술로 한 1cm 정도의 구멍을 내고 3mm 정도 두께의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도 할 수 있고 또는 미세건 유리술이라고 해서 아주 미세 바늘을 네. 그 심줄하고 뼈의 접합 부분에 자극을 줘서 염증을 제거하고 혈행을 개선하는 이런 치료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수술까지 가기 전에 네. 신경 기능을 회복하고 심줄을 회복시킬 수 있는 줄기세포 치료가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뒤에 있는 게 시술 영상인가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 테니스 엘보의 여러 가지 단계를 보여주는 건데 아까 네. 말씀드린 두 번째 단계에서 염증 단계에서 신생혈관이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 사진은 이제 MRI 사진인데요. 보여야 되는 심줄 부분이 전혀 보이지를 않고 완전히 파열된 한 3단계 정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료는 보통 이제 초음파 유도하에 초음파로 잘 심줄을 확인하면서 바늘이 들어가서 잘 치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안 되면은 이런 네. 식으로 수술까지도 해야 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경막이라든가 근막선 치료 또는 반대 인터링크를 이용한 심줄 치료 이런 것들을 해보시고 네. 또 또 대안으로 줄기세포 치료를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 수단으로 이렇게 수술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감별 진단에서 손목이 아파서 오는 경우에 손목뿐만 아니고 테니스 엘보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바로 이 심줄이 직선으로 다 주행하고 엄지손가락으로 가는 이 부분에서 교차되는 심줄이 교차되면서 마찰이 일어나서 통증이 생기는 교차 증후군에 대한 감별도 해 주셔야 되겠고 이 엄지로 가는 엄지 쪽으로 가는 심줄이 그 무지 외정근이라든가 또는 단무지 신건이라고 하는 이 심줄에 염증이 생겨요. 여기 보면 파란 색깔 있죠? 이렇게 요 건초에 염증이 생기는 듣거뱅병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질환도 잘 감별을 해서 테니스 엘보를 치료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이제 도식화돼서 그림인데요. 위쪽이 손목 위쪽이 교차 증후군이고요. 이쪽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 게 듣거뱅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또 다른 질환으로 테니스 엘보하고 비슷한 회외근 증후군 돌릴 때 요골신경에 의해서 보이는 이렇게 회외근이거든요. 요 밑으로 이렇게 요골신경이 지나가고 있어요.
좀 더 보시면은 요골 신경이 있으면 그 깊은 가지가 요걸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회전하게 될 때, 손목을 회전하게 될 때 통증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네, 이제 팔꿈치 통증과 그리고 이제 손목의 통증, 손의 통증 이렇게 뭐 돌릴 때, 뭐 굽힐 때 정말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왜 이 통증들이 발생을 하는지 좀 해부학적으로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팔꿈치에 뭐 테니스 엘보다라고 생기면 그냥 좀 방치하다가 어느 순간 나아지겠거니 집에서 찜질하고 파스 좀 붙이면 되지, 좀 휴식을 하면 돼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수술까지 이제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심각하게 되면 수술까지 이어진다는 사실 좀 명심을 하시면서 방송 보시면서 어떻게 좀 조기에 치료를 하면 좋을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상지저림의 원인인 손목 질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저도 이제 지금 노트북을 하고 있지만 평소에 뭐 휴대폰이나 노트북 사용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현재는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진단받는 환자들이 4년간 무려 40%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원인과 치료법 궁금한데 한번 들어볼게요. 예, 손목 때문에 이제 저림 증상이 올 수가 있는데요. 많죠. 우리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손목 터널 증후군이 이제 대표적인데요. 손목에 우선 이제 뼈를 보면은 이쪽 엄지 손가락 쪽으로 가는 데가 이제 요골이라고 하는 뼈가 있고요. 그다음에 새끼 손가락 쪽으로 가는 이 척골이라고 하는 뼈가 있어요. 그 사이에 수근골이라고 하는 8개의 조약돌처럼 생긴 뼈가 있거든요. 이 뼈가 잘 보시면은 엄지 손가락 쪽은 주로 뼈가 굉장히 조밀해요. 근데 새끼 손가락 쪽은 굉장히 좀 허술하죠. 그 얘기는 엄지손가락 쪽은 주로 안정성, 힘을 쓰는 부분이고요. 이 새끼손가락 쪽은 운동성이 중요한 관절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중간 증후군이라고 하는 터널 증후군은 요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신경이 지나가요. 그러면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신경이 이제 압박이 돼서 이제 신경이 저림 증상이 올 텐데 그 원인을 따지면 제일 이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게 팔이 부러지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겨울철에 이제 넘어지시고 나면 이 팔이 부러지거든요. 그러면서 신경을 누르는 거예요. 또는 부러지진 않은데 이게 많이 쓰니까 이 뼈들이 조밀하게 있지 않고 이게 흩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압박을 받는 거예요. 이게 아탈구라고 하는 거거든요. 또는 이 신경이 지나가는 이 부분에 이게 정중신경입니다. 노란 거. 근데 이 정중신경 바로 위로다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휭수근 인대라고 있어요. 이것을 많이 쓰게 되면 저것이 두꺼워져요. 그럼 당연히 아래쪽에 있는 신경을 압박을 하겠죠. 그다음에 또 심줄들이 이렇게 여러 하얀 심줄들이 지나가는데 심줄을 싸고 있는 이 건초, 막이 이 마찰에 의해서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액체가 흘러나오거든요. 흔히 손등 같은데 바닥 쪽에 이제 혹이 났다고 보시거든요. 그러면서 이 신경을 압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중간 증후군의 손목 터널 증후군의 원인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골절이라든가 뼈의 아탈구라든가 또는 이쪽에 이 수근 인대가 과도하게 이게 두꺼워진다든가 또는 이 건초가 터진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그거 외에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반구성에 대한 것과 폐쇄 회명판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좀 어려운데요. 그런 원인 말고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뇌의 대뇌 반구성에 의해서 균형이 안 맞으면서 경막의 긴장이 증가되면서 올 수 있는 신경 기능이 저하에 의해서 이렇게 저림이 올 수가 있고요. 또 재미난 것은 우리가 대장에서 소장에서 대장으로다가 이렇게 음식물이 넘어가야 되는데 그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막이 있습니다. 밸브가 있는데 그 막을 우리가 회명판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원활하게 넘어가지 않고 그게 막혀 있는 분들, 즉 내장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터널 증후군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도 오지만은 특히 당뇨라든가 류마티스가 있는 분들한테는 좀 더 호발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터널 증후군의 뭐 증상은 다 아시다시피 특히 밤에 주무실 때 많이 저리거든요. 낮에보다는. 그래서 주무시다 꼭 한 번씩 깨셔야 돼요. 깨셔가지고 손을 한 번씩 털고 주무셔야 되고 그런 일들을 꼭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당연히 뭐 손이 무디고 감각도 떨어지고 하겠죠.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은 증상만 가지고 보통 진단을 자가 진단도 가능하지만은 감별해야 될 질환들이 생각보다는 꽤 있어요. 그래서 보다 정밀하게 검사하기 위해서는 응용근 신경학에서는 근육 검사를 통해서 하는데 이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이고 손바닥을 이렇게 안쪽으로 뒤집는 이 동작을 하는 이게 방형 회내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근육의 힘이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검사해보면 근육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아주 민감도가 높게 진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손목 터널 증후군하고
비슷한 증상을 나타나는 질환들이 꽤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첫 번째 원회내근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팔꿈치 부분에서 이게 신경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서 신경이 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회내근 증후군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보통은 밤에 많이 저려요. 근데 이 증후군은 밤에 저리지 않습니다. 또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끝까지 되게 저려요. 근데 요거는 손끝까지 절대 저리지 않습니다. 손바닥까지만 저려요. 그래서 되게 비슷한 오진할 수 있는 아주 그래서 그 검사로다가 아까 말씀드린 이 방형 회내근을 이용한 근육 검사가 비교적 요 두 질환을 감별하는 데 특이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증상이 이 바깥쪽 이 새끼손가락 쪽으로 저린 증상이 있거든요. 네. 보통 이쪽에서 팔꿈치에서 눌리는 주관절 증후군이라든가 손목 쪽에서 눌리는 척골신경이 눌리는 척골관 증후군 이런 증상들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치료가 나와 있는데 치료를 어떻게 하는 그래서 건가요? 이제 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원인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치료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존재를 해요. 그 중에서 이제 좀 이 손목뼈가 이게 아탈구에서 됐기 때문에 손목뼈를 교정하는 치료가 좀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테이핑 요법이라 해서 많이 스포츠 선수들 많이 하죠. 테이핑 맞아요. 요법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그 휘맹판이라고 하는 소장에서 대장으로 넘어가는 그 밸브 쪽이 열리지 않고 닫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흔히 그 내장기 도수라고 합니다. 흔하지는 않죠. 보통 이제 뼈나 관절을 맞추는 이런 도수 치료를 해보는데 복부의 장기를 교정하는 내장기 도수 치료 방법이 정말 낫지 않는 경우에는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영양학적으로 보통 B6, 피리독신이라고 하는 이 비타민인데요. 이 비타민을 드시게 되면은 절임 증상이 많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게 많은 음식으로다가는 여기 있는 우유나 바나나, 새우, 연어, 아보카도, 시금치, 당근 이런 음식 속에 많이 있다고 해요. 네. 조금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터널 증후군이 낫지가 않게 되면 아까 손목에 있는 힘줄, 누르고 있는 힘줄을 제거해주는 이제 수술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 전에 줄기세포 치료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막이라든가 대뇌 방구성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이 줄기세포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평소에 건강을 위해서 많이 드시는 이런 B6군에 해당하는 우유나 아보카도나 연어나 새우나 이런 음식들로부터 교정 치료 그리고 줄기세포 이러한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좀 이제 이렇게 좀 해부학적으로 보니까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내측인지 외측인지 엄지인지 새끼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보시면서 자가 진단도 해보시고 나는 저 질환에 좀 해당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전화나 문자로 궁금증을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또 조금 생소한 질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지저림의 또 다른 원인인데 삼각선유 연골 복합 증후군 이름부터 어려운데 좀 쉽게 설명 들어볼까요? 이게 이제 손목의 이제 대표적인 저림 증상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인데요. 이번엔 좀 위치를 바꿔가지고 이게 가운데 쪽이 아니고 이제 새끼 쪽인데요. 이쪽 아까 말씀드렸죠. 이쪽은 주로 운동성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많이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은 구조도 허술하기 때문에 이 반월판이라고 하는 삼각 섬유 연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 목에 있는 디스크라든가 이거하고 동일한 부분이 되겠어요. 무릎의 반월상 연골이라고 들어보셨죠? 동일한 구조로 이쪽에 압력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 부분에만 이게 연골을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저 부분이 연골만 있는 게 아니고 뼈 사이에 있는 뼈를 잇는 많은 인대들도 같이 이제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골뿐만 아니고 삼각 연골뿐만 아니고 많은 심줄들이 저 부분에서 같이 손상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네. 그래서 보통은 저쪽에 삼각섬유인대라고 하는 것이 잘 진단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일단 증상이 저림 증상, 통증들이 같이 오게 돼요. 그래서 저 부분을 우리가 잘 진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인 이 검사로다가는 진단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는 초음파 검사로다가도 확인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 부분을
그 MRI를 촬영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부분이 거기입니다. 보통 이쪽 이제 척골 부분하고 이제 새끼손가락하는 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새카맣게 보이는 요 부분이 우리가 정상적인 반월상 연골이에요. 삼각 섬유 연골인데 저 부분이 이제 손상을 받게 되면 보면 여기 하얗게 보이시죠? 이렇게. 네. 이렇게 손상이 되고 찢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증상이 여러 가지 통증이라든가 저림 증상이 되는 거 올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논문에서 보면은 그 연골뿐만 아니고 이렇게 심줄들도 많이 두꺼워지고 약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MRI를 촬영해서 진단을 해야 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삼각 섬유 연골 복합 증후군, 우리가 이제 평소에는 뭐 반월상 연골로 들었던 그 같은 부위라고 하는데 정말 이게 용어가 어렵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저는 이해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이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내가 아픈 부위가 바로 저 위치야, 내가 저기 연골이 파열이 된 것 같아라고 좀 공감을 하시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평소에 약지나 또는 뭐 소지 손가락이 저리다, 나는 저리면서 통증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다 해서 답답한 분들 계실 텐데, 이거는 바로 이제 척골관 증후군이라는 질병이라고 해요. 어떤 질병인지 설명 들어볼까요? 예, 요거는 저희가 이제 사이클 요즘 동호회들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타게 되면 이 손목 바깥쪽인데 아까는 그 연골과 심줄이 문제가 생기는 삼각 섬유 연골 복합 증후군인데요.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연골이나 심줄이 아니고 이쪽으로 가는 척골 신경이 눌리는 거예요. 눌리면서 이제 새끼손가락이 이제 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통은 이제 이 척골관 또는 이제 가이언스 터널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이런 모양으로 손저림이 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잘 저리다고 해서 단지 터널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 외에 다른 질환도 많이 있다는 걸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준비한 이제 사진은 지금까지 여러 질환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통 이제 아픈 위치, 저린 위치를 보고 감별 진단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연습 문제로 한번 강의를 잘 드렸으면 한번 풀어보시죠. 이 팔꿈치 여기가 아픈 거는 테니스 엘보입니다. 테니스. 그다음에 손을 이렇게 뒤집는 요게 회외근이죠. 회외근 증후군은 요겁니다. 요거는 특징이 손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손가락만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손목 위쪽에 교차되는 이 지점에서 교차 증후군이 있고요. 그다음에 엄지 손가락에 이 건초가 염증이 생기는 득결혈병 이런 질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손의 모양을 가지고 저림 증상을 이제 구별하는 건데요. 요 첫 번째 있는 사진은 이제 베네딕트 사인이라 해서 예전에 이제 베네딕트 교황님이 꼭 연설하실 때 이런 식으로 하셨다래요. 근데 이게 문제가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구부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중신경, 아까 터널 증후군에서 말씀드린 정중신경이 압박을 받는 소견이거든요. 매우 특징적인 소견이에요.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손목이 떨어지는 거 말씀드렸죠. 요골신경, 엄지로 가는 요골신경이 압박됐을 때 이런 증상이 오고요. 요거는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네요. 예, 척골신경이죠. 손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조금 좀 어려운데요.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동그랗게 하는 거거든요. 요거 이제 동그랗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하고 이렇게 못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못 만드는 경우는 동그랗게 하고 이렇게 못하는 경우는 요거는 이제 척골신경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는 되는데 동그랗게 못 만들어요. 요거는 동그랗게 못 만드는 경우는 우리가 정중신경, 터널 증후군에서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지저림이 생겨나는 원인과 단계별 치료법을 살펴봤는데 자가 진단의 방법을 알려주셔서 저희도 다 함께 이제 손에 스트레칭을 좀 하면서 따라해봤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내가 이 모양을 하니까 나 아픈데 이 부분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전화나 문자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정찬일 원장님과 무료로 상세하게 상담을 나눠보실 수 있고요. 서울 지역 02-3772-9433, 3772-9459번, 샵 3772번 문자 메시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건강상식 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좀 치료를 해나가야 할지 치료 방법 좀 더 들여다볼 텐데요. 이제 상지저림이 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질병이니까 신경 치료를 해왔는데 그 외에 이제 줄기세포 치료를 언급을 하셨어요. 어떤 효과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줄기세포 치료가 보통은 기존 치료법 외에 우리가 특히 제가 오늘 소개드릴 부분은 이제 테니스 엘보 치료인데 많이 하고 흔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난치성으로 갔을 경우에 결국 수술을 해야 되느냐? 아니죠. 수술을 하기 전에 2013년도 인도에서 발표된 이제 논문이에요. 난치성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에 수술을 할 환자한테 한 번만 줄기세포, 이제 골수 줄기세포인데요. 자가 중간엽 줄기세포를 1회 주사했을 경우에 통증 수치가 이제 확 감소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다음에 거기 있는 심줄이 충분히 재생이 돼서 심줄의 치유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이런 논문이거든요. 근데 보통은 테니스 엘보가 이제 심줄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줄기세포 외에 기존의 재생 치료로 우리가 프롤로 치료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 PRP 치료가 있는데요. 프롤로 치료는 아시는 마찬가지로 이제 고농도 포도당을 이용한 삼투압을 이용한 치료예요. 일단 세포를 죽이고 그 다음에 재생을 유도하는 치료거든요. 그 다음에 PRP 주사는 혈소판을 이용한 혈소판의 성장 인자를 이용해서 재생시키는 거예요. 살아있는 세포가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효과가 있지만 그래도 안 낫는 경우는 살아있는 줄기세포로 직접적으로 이 테노사이트라고 하는 인대를 증식시킬 수 있는 세포를 유도해서 치료했을 경우에 훨씬 더 질 좋은 인대를 만들 수 있다.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줄기세포가 도대체 어떤 효과가 있겠는가 했을 때 기존에 우리 통증 쪽에서 관절이라든가 오십견, 디스크 쪽에 많이 썼잖아요. 연골 재생하는 데 썼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줄기세포의 효용성은 세 가지입니다. 염증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다. 심줄에 염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염증을 많이 감소시키고 있고 인대를 강화시킬 수 있다. 그다음에 그 어디에도 없는 말초 신경의 재생 효과를 볼 수 있는 치료는 제 생각으로는 줄기세포가 유일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치료는 결국은 만능세포인데 많은 기관이나 세포로 다 분화될 수 있는데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PRP가 갖는 성장인자 외에 혈소판이나 성장인자 외에 그 염증을 제거할 수 있는 백혈구 또는 그런 것들을 모아드릴 수 있는 SDF1알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살아있는 줄기세포를 우리가 공인된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분리 농축을 해서 정밀하게 주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난치성인 경우에 꽤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줄기세포 어떻게 하면은 좀 치료 효과를 얻어볼 수 있을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치료 효과는 환자분의 나이나 치료 시기,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상지저림의 원인과 치료법 살펴봤는데 핵심 치료법 한 장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이제 상지저림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좀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정찬일 원장님께서 알차게 강의를 쏙쏙 들려주셨는데 굉장히 방대한 양이었어요. 끝으로 이제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 어떤 이야기 나누실 건가요? 제가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절이라고 해서 모두 디스크는 아닌 겁니다. 디스크와 유사한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질환이 있기 때문에 그 질환들을 정밀하게 진단을 받아보시고요. 상지저림에 있어서 줄기세포가 염증을 개선할 수 있고 특히 말초 신경을 재생하는 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줄기세포를 활용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평소에 이제 나의 팔 저림이나 뭐 손가락 저림이나 목 디스크 때문에 시작이 됐을 것이다라고 생각들 많이 하셨을 텐데 굉장히 다양한 질환이 있고 줄기세포가 도움이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 준비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